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형사소송의 이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념인 적정 절차 이 부분부터 이제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전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들을 생각을 하시면 형사소송의 이념이죠. 세 가지 이제 실체 진실의 발견, 그다음에 적정 절차. 자, 신속한 재판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까지 이제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 절차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공정한 재판, 자, 피고인 보호, 그다음에 이제 비례성. 이런 걸 따졌는데 이제 이런 지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가번 있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사질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바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온전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껍데기인 재판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내 모든 권리가 다 보장되는 그런 재판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나번 한번 읽어봅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증거 신청권과 증거 보전 청구권, 그다음에 증거 보전에 대한 의견 진술권과 그다음에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하여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답은 전 시간 끝자락에 얘기했던 겁니다. 적극과 소극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고 했습니까? 소극이 우선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지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와 진실주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 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 수집과 증거 조사만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자, 이건 소극이 우선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표현은 적극과 소극이 충돌하는 거죠. 자, 소극이 우선한다. 그런 취지의 지문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라번으로 가보면 이제 신속한 재판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부당이 지연되지 않는 재판을 신속한 재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것은 신속한 재판이 나오면 주로 이제 어떤 형사소송에서 이제 기간과 관련한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이러면 기간과 관련된 건 신속한 재판이 되겠고요. 약간 이제 한 가지 팁을 얘기하면 부당이 지연되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신속한 재판을 위반했느냐. 결국엔 판례가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판례가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위반 사례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실상 찾기 힘들다. 자, 위반 사례와 관련해서 신속한 재판은요. 하다 보면 법관들은 늦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막무가내로 신속한 재판을 위반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게 아마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이미 법 개정이 다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은 위반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라번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공정한 재판과 관련돼서 또 이게 나오는 건데 기피 신청 있죠, 기피 신청. 순간 조금 잘못 봤는데요. 자, 이 기피 신청은 법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너 나가라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피 신청에 대해서 자, 만약에 이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니까 어중에 좀 권리남용이라고 하면 간이기각 결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심사 없이 바로 기각을 시킵니다.
심사 없이 바로 기각을 시켰을 때 이게 뭐가 되느냐? 어떤 헌법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냐? 나중에 뭐 어쨌든 이 절차를 배울 거니까 알아주면 이 부분은 뭐가 된다? 합헌이다. 이런 취지예요. 합헌이다라는 취지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나다라 다 맞는 지문입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의 가번 보시면은 검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 당연히 뭡니까? 접근 차단했잖아요. 공정합니까? 불공정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아니면 적정 절차에 위배된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번 가보면 이 나번이라는 그 표현을 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피고인의 구속기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있죠. 그럼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죠? 6개월이죠. 원래는 2개월인데 기본적으로 2개월인데 연장을 하게 되면 최대 어떻게 됩니까? 신급마다 6개월이 되는 거죠. (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속기간의 의미는 뭐냐? 그랬더니 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재판기간을 말하느냐? 그랬더니 재판기간 아니다. 재판을 언제까지 하라고 우리 법에 명시돼 있다 안 돼 있다? 명시 안 돼 있어요. 재판기간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 했더니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재판 못 끝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이내 재판 못 끝냈으면 불구속으로 재판하면 되는 겁니다. 불구속으로. 자, 그런 취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 뭐다?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걸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재판기간은 아니다. 재판을 언제까지 끝내라고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어요. 단지 소송 촉진대에 관한 특례법에 들어가 보면 규정은 돼 있는데 그것도 훈시 규정입니다. 훈시 규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번으로 가보면, 자, 이제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면, 자, 무기평등을 해야 됩니다. 검사하고 대등하게 싸우려면 피고인 혼자는 어렵겠죠? 그럼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게 있죠. 그럼 변호인의 조력도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번,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자,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단순히 국선 변호를 선정하여 준 데 그치도록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다음 체크할까요? 피고인이 국선 변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를 포함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어떤 사건이 나중에 항소 파트에 가면 나오는 건데, 항소 사건에서 항소를 했는데 변호인이 놀아버린 거예요. 놀아가지고 변호인 잘못으로 항소 이유서 제출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럼 법원이 선임한 국선 변호인을 변호인 잘못으로 인해서 항소를 기각하면 법원 잘못을 덮어버리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판례인데 의미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면, 자, 이제 뭡니까? 적정 절차와 관련된 얘기죠. 적법 절차와 같은 말이에요. 적법 절차에서, 자,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뭐 그런 말들입니다. 적정 절차. 됐고, 그다음 나번 가보면, 자, 이 적법 절차 원칙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큰 의미로 적법 절차가 우리는 형사 절차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사 절차에서만 적법 절차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국가의 운영에서는 적법 절차가 다 중요하다. 뭐 그런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다번이네요. 제가 그 부분 얘기한 건 다번입니다. 그래서 다번을 봅시다.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칙은 형사 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 적법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적법 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 작용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자격에서 빼버리면 형사 절차도 결국엔 적법 절차를 운영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번 보셨고, 그다음에 나번을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어떤 거냐면 첫째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바로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고 할 때 과거에 형식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갔어요? 실질적도 넣었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헌법 12조 1항 후문의 적법 절차 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법률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의미한다. 그래서 바로 형식적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다가 플러스로 바로 실질적 형사 절차 법정주의 넣은 거죠. 요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번하고 이제 마번을 보시면 다 이거 우리 형사소송 절차, 압수수색 절차, 뭐 영장 집행 절차 다 나온 얘기죠.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배울 거니까요.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영장을 반드시 사전 제시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때 얘기하는 거고 영장 제시가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죠. 안 보여줘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번 틀렸고요. 그다음 마번. 자, 어떤 얘기죠? 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할 때에는 미리 사전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전 통지를 하는데 문제는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단서 조항이 있죠. 그래서 급속을 요하는 때는 통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급속이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급속을 요하면 너다 사전 통지를 안 한다. 그래서 급속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통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통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그래서 라번, 마번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에는 자 이제 지문들이 좀 나오는데 먼저 가번하고 라번을 보겠습니다. 가번하고 라번은 공통분모가 있죠. 뭡니까? 바로 지문입니다. 자, 공통분모는 지문이죠. 지문. 자, 핑거프린트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이라는 것은 수사에서 어떤 실무적으로 따지면 증거의 왕이에요. 증거의 왕인데 이거 만약에 지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헌법재판소에 만약 위헌 결정을 하면 엄청난 혼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요령이죠. 지문 딱 나왔잖아요. 그냥 다 퍼냅니다. 지문과 관련된 내용은 절대로 위헌 결정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수험적인 요령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번하고 자 뭐죠? 라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피해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 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자 체크할까요? 지문 채취에 불응합니다. 그러면 지문 채취에 이제 불응을 했는데 처벌하는 거죠. 처벌하는데 문제는 이거 진술거부권 침해 아니냐 얘기 나온 거예요. 이 논의가 나온 거죠. 그런데 진술거부권 침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 진술거부권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다시 언급이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서 이건 지문은 진짜 진술이 아니에요. 지문은 진술이 아니니까. 진술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 거죠. 자, 그다음에 라번 보겠습니다.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 정보를 보관, 전산하고 이를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자,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 법정주의 위배됩니까? 위배되지 않죠. 위배된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나번으로 가보면은 이제 자, 뭐다? 경찰 공무원의 증인 적격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증인 문제에서 다시 등장을 하는데 있습니다. 왜냐? 자, 우리 형사소송법 146조에 들어가 보면 자,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 적격 인정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의 공판 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의 증인 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됐고요. 그다음에 답번으로 가보면 자, 제척 기피 회피제도, 그다음에 밑줄 그을까요? 구속 기간의 제한, 여기다 밑줄 그고요.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의 고지, 피고인의 공정한 공판정 출석권 있죠? 적정 절차 원칙이라고 했는데 자, 뭐라고 했습니까? 신속한 재판은 주로 뭐가 나온다? 기간과 관련되면 신속한 재판입니다. 기간과 관련되면 그냥 실무적으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번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틀린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번이 중요한 좀 논점적인 얘기인데요.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표현할까요? 여기서 표현해서는 쭉 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 자,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일단 어떤 얘기냐면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법관이 재판하는 거죠. 법관. 그래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치료 과모가 있습니다. 자, 치료 과모를 할지 말지는 법원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죄 판결을 할 때 얘 치료과목 얼마, 아니면 유죄 판결 안 할 때에도 치료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합니다. 치료과목을 할지 말지의 결정은 누가 한다? 법관이 합니다. 그럼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치료과목의 종료 여부를 종료시킬지 말지를 결정을 누가 하느냐? 사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자, 사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해요. 근데 사회보호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행정청입니다. 법원이 아니에요. 행정청입니다. 자, 그러면 자, 뭡니까? 재판을 받는데 자, 치료과목의 종료 여부를 나를 지금 석방을 시킬지 말지를 법관이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아니냐 이걸 따진 거죠. 그랬더니 따졌는데 결론 위헌이다 합헌이다? 합헌입니다. 근데 왜 합헌이냐? 그러면 자, 사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뭘 제기할 수가 있다?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행정소송을 하면 법관의 재판을 받을 길이 열려있다 안 열려있다? 열려있죠. 열려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된다? 자, 위헌이다 합헌이다? 합헌이 되는 거죠. 재판을 받을 걸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침해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길이 열려있냐 안 열려있냐.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번 읽어봅시다.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과목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런 한 법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일단 자, 6번 지문들 쭉 이제 보셨고, 그다음에 7번 역시 이제 적정 절차인데 이제 인권과 포괄적으로 따지니까 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번을 가보시면요. 자, 가번은 이런 내용이죠.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신체 수색을 합니다. 자, 신체 수색을 하는데도 자, 뭐다 여기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자, 수사 때 다시 들어가니까 얘기를 말로만 하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여자에 대한 신체 수색은 우리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르면 성년의 여자가 참여하라고 돼 있어요. 성년의 여자가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수사 어떤 그 준칙 이런 데 뭐다 훈령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게 되면 신체 수색을 할 때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검사가 있고 뭐 간이 검사, 외표 검사. 그러니까 뭐다 간이 검사, 외표 검사, 정밀 검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
자, 외표 검사는 신체 외부를 가볍게 두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이 검사는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신체 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밀 검사는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누는 기준은 뭐겠습니까? 범죄의 형이죠. 죄질 가지고 나누는 건데, 자, 이제 가번 지문을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일단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신체 수색을 당한 사람은 여성이에요. 여성, 남성이 아니고, 그다음에 경찰관도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여자를 신체 수색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성년여자가 참여를 하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근데 그리고 죄질이 중하냐? 중하지 않아요. 벌금형 정도밖에 안 나올 사람이었는데 옷을 반쯤 벗겨놓은 상태에 정밀 신체 수색을 했다. 그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례의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 수색은 자, 뭐다?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조문을 한번 써볼까요? 여자에 대한 신체 수색은 자, 성년 여자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법에서는 성년 여자가 참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년 여자가 꼭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요게 이거 자체가 또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무는 어떻게 하냐면, 실무는 자, 뭐 한다? 동성이 실시합니다. 어떤 신체 수색을 할 때에는 뭐 교도소 입감 절차나 이런 데에서 다 뭐 하죠? 동성이 해요. 근데 동성이 하는데 동성이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쵸? 동성이 하는 것도 불편하니까 뭘 쓴다?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동성이 하거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 겁니까? 테두리 내가 아닙니까? 테두리 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 뭐가 된다? 합헌이 되는 겁니다. 즉 적정 절차를 위반했다, 위반하지 않았다,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신체 수색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놓고요. 나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용자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 상태로 가운만 입고 전자영상 장비에 의한 체크할까요? 신체 검사기. 그러니까 전자영상부터 체크하시면 전자영상 장비에 의한 신체 검사기. 그럼 뭘 했어요? 장비를 사용을 했죠? 기계를 썼잖아요. 기계를 썼으면 이 부분은 뭐가 된다? 자, 뭐다? 적정 절차를 위반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쭉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은 아주 옛날 얘기죠. 옛날에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 유치장에는 저다 화장실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차폐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면 서로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을 강제하는 거죠.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에 사용을 강제하는 건 뭘 했다? 인간의 존엄권을 침해했다.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지금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판례인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자, 뭐다?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였다면 이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라번 가보면 라번은 어떤 얘기냐? 자,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 있죠, 건강보험.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수감이 되면 이제 건강보험을 정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건데 요거 위험 아니냐? 그랬더니 결론은 뭐다? 합헌이죠. 합리적인 제한이죠. 왜냐? 이 사람은 어차피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거기 의료시설을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일반 병원을 올 일이 별로 있다 없다?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그런 지문들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 의료진이 있다 이겁니다. 됐고요. 넘어가세요. 그래서 별거 없고, 그다음 이제 8번 가보면 이제 뭡니까? 신속한 재판과 관련된 표현들이네요. 자, 읽어보시는데 우리 신속한 재판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7조 3항에 있죠. 형사 피고인은 헌법에 의하여 자, 뭐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 권리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이 아주 뭐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나번하고 다번 이제 같은 판례인데요.
보시면 신속한 재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재판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속한 재판하는 건 여기에도 도움이 되고 여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무슨 성격? 이중적 성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무슨 성격? 바로 이중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답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죠.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원칙이므로 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작동해서는 안 된다?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한 재판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지문이 몇 개 있는데 자, 라번 지문을 가보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대요. 백날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자, 이런 규정은 없어요. 자, 공소 제기를 언제까지 할지를 정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런 조문은 없어요. 그래서 기소를 언제까지 할지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우리가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며칠이죠? 30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를 가볼게요.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공판심리의 현저한 지연은 현행법상 명문으로 면수사유, 공소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했는데 자, 뭡니까? 규정 없어요. 자,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법에 규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나번 가보면 뭐 이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자, 좀 전에 방금 얘기를 했죠.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 피의자 구속 최대 기간 있죠. 며칠이다? 30일이죠. 그런데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가보면은 최대 기간이 며칠이다? 50일이다 이거죠. 50일.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국가보안법은 좀 중대한 사건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죄하고 불고주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찬양고무죄하고 불고주죄는 약해요. 형량이 약합니다. 경한죄인데 이거 50일까지 했다. 구속기간을 뭐다? 50일까지 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됐다? 위헌 결정을 받은 겁니다. 위헌 결정을 받았고 지금 며칠이다?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라졌죠? 위헌 결정. 그래서 현재는 30일입니다. 현재는 30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보안법 7조 및 10조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 인정하더라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침해해요.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 나번인데 그래서 자, 이런 게 이제 뭐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이쪽 위반 사례가 있죠. 제가 어렵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몇 개 한 2개 정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이미 법 개정이 다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답번은 조문인데요.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주의. 집중심리주의는 심리의 2일 이상이 필요할 때는 연속해서 개정해라. 그래서 연일 개정과 즉일 선고를 내용을 포함하는데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심리의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하며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해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문이니까 공판 절차 가보면 나옵니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번 가보면 자, 그래서 이제 위반 사례 해가지고 자, 방금 얘기했던 이런 구속기간 말고 이제 사안들이죠. 그래서 자,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사건에서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1회 공판이 있었다면 신속한 재판을 침해했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뭡니까? 자, 이미 형기를 넘어선 구속기간이 됐어도 신속한 재판 위반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번 틀렸다. 됐고요. 그래서 10번의 가번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1심 선고형기 경과 후 2심이 공판되었을 경우 신속한 재판을 위반했다?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번 가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판을 언제까지 하라고 규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항소심, 상고심은 4개월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 없습니다. 대신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소송 촉진대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644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번 가보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신속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론의 분리병합과 관련하여 법원에게 재량을 부여한 300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러니까 변론을 분리병합 있죠? 그러니까 병합하거나 분리하는 거죠. 자, 변론을 분리할지 병합할지는 전적으로 다 뭐다?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량이니까 뭐다 위반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소송지휘권 관련된 얘기인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속기간에 제한해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기소편의주의, 공판준비 절차 있고, 그 다음 밑줄 그을까요?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회피제도 여기까지 있고요. 그래서 기간 제한, 기소편의, 공판준비 절차 이런 건 신속한 재판입니다. 자, 그런데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는요, 공정한 재판입니다. 여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공정한 재판.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고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요? 재판은 더 느려집니다. 더 느려지니까 신속한 재판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형사소송의 이제 구조입니다. 자, 이제 형사소송의 구조가 있는데요. 이 구조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가 이런 걸 따지는데, 역시 이제 여기도 약간의 역사를 좀 기억을 하시면 조금 편한데요. 자, 우리가 인류 역사가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 법에서는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이전과 이후로 보통 나누거든요.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이 있은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있죠? 권력이 분립이 되죠.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형사소송도 거기에 맞춰가면 되겠죠. 그러면 혁명 이전의 소송 구조가 있을 것이고 혁명 이후의 소송 구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혁명 이전의 소송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규문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혁명 이후의 소송 구조를 뭐라고 한다? 탄핵주의라고 합니다. 자, 규문주의, 탄핵주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규문주의는 뭐고 탄핵주의는 뭐냐? 그랬더니 규문주의는 자, 권력 분립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 소추기관, 수사기관, 소추기관, 재판기관이 분리돼 있다, 분리돼 있지 않다? 분리되지 않은 겁니다. 분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죠. 자,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뭐라고 한다? 규문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탄핵주의는 이제 권력 분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검사의 소추에 의해서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뭐라고 한다? 탄핵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규문주의는 없어요. 역사에서 사라진 겁니다. 과거 역사의 유물이고 지금은 다 탄핵주의예요. 탄핵주의. 그리고 이 탄핵주의가 이제 다시 발전을 하는 거죠. 발전을 하니까 다시 분화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다? 탄핵주의는 무조건 다 검사가 소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있습니다. 탄핵주의에서는 발전한 게 이제 뭐다?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로 분할합니다. 그럼 직권주의는 뭐냐? 법원이 주도하는 거예요. 검사와 피고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주도하는 재판 구조를 뭐라고 한다? 직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주의는 당사자, 즉 검사, 피고인이죠. 자, 뭐다? 당사자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다? 규문주의하고 탄핵주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와요. 규문주의는 이제 잘못된 제도입니다. 현대 세계에 안 맞아요. 근데 탄핵주의는 현대 세계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고 그름에 나오는데 그러면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는 어느 게 옳으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입법 정책의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소송 구조를 따져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연히 탄핵주의겠죠. 탄핵주의 중에서 그럼 이 중에서 당사자주의냐 직권주의냐죠. 그랬더니 당사자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자, 직권주의 요소가 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대 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형사소송 구조를 놓고 봤을 때 80% 정도는 당사자주의고 한 20% 정도는 직권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고 자, 문제 지문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가보면 1번에 가번 있죠?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자, 뭐다? 구별이 된다. 맞는 말이죠. 소추기관이니까 자, 뭐다? 권력 분립이 안 됐고 권력 분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리 여부, 권력 분립 여부에 따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추기관 권력 분립의 실천적 뜻은 이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이제 규문주의네요. 규문주의란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 재판하는 구조를 말하며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소추기관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재판기관과 대등한 소송을 치러서 지위를 갖게 된다? 아니죠. 자, 규문주의를 가면요. 규문주의를 가면 피고인은 심리의 객체가 될 뿐입니다. 찍소리 못해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법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 4번 규문주의하에서는 재판기관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재판을 개시하여 여기 나오네요. 단지 뭐다? 조사에 대한 객체라는 얘기입니다. 주체성을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얘기죠. 됐고 그다음에 4번 탄핵주의는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아니죠. 탄핵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은 규문주의죠. 그리고 직권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은 당사자주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번을 가보면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합니다.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는 뭐예요? 직권주의죠. 그죠? 그래서 가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탄핵주의 있죠? 자,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다. 그래서 자, 소추기관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뭐죠? 검사가 소추한다고 했죠?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탄핵주의는 피고인도 소송 주체소의 지위를 갖는다. 왜냐? 이제 분리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여기서 탄핵주의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피고인의 소송 주체성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형사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소추주의. 그러니까 기소는 검사만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소추주의. 그다음에 탄핵주의 소송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당연히 탄핵주의죠. 그래서 국가소추주의 반대말은 사인소추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인소추주의가 없습니다.
무조건 국가소추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직권주의가 있네요. 자, 읽어봅시다. 가번. 직권주의 하에서는 법원이 소송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도모할 수 있고, 당사자주의 하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많은 증거의 수립과 제출이 이루어질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장점이 있고 여기에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점을 얘기한 겁니다. 장점.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자, 4번. 형사소송의 직권주의는 재판 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권주의는 법원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빠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이제 당사자주의의 여기에 이제 뭡니까? 단점도 있겠죠. 장점은 장점대로 보고 단점을 보시면 되는 건데, 자, 단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직권주의는요, 잘못하면 규훈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심리의 객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당사자주의의 단점은 사법의 스포츠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법의 스포츠화라는 말은 뭐냐면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거죠. 진실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4번 봐보겠습니다. 소송의 스포츠와 사법적 도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에 대한 비판이고, 그 다음에 사건의 심리가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독단으로 이룰 수 있다는 점은 직권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뭐 이런 말이고, 요 정도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 절차의 전반에 걸쳐 뭐라고 했습니까? 당사자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직권주의 요소를 가미했다라고 했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마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가 아니고 뭐죠? 당사자주의가 강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제도, 이제 형사소송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나누는 거죠. 이거 직권주의냐 당사자주의냐 이걸 따지는 건데요. 그래서 가번 당사자주의적 요소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 제도, 그다음에 전문법칙, 증거동의 제도 뭐 쭉 해가지고 등장을 하죠. 근데 쭉쭉 읽어보시고 세 번째 줄에 자,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입니다. 그럼 법원이 요구하는데 직권주의겠습니까? 당사자주의겠습니까? 당연히 직권주의죠. 그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이 나서면 직권주의예요. 법원이 나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298조 2항, 즉 공소장 변경 요구인데 방금 얘기했죠? 반복되네요. 직권주의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 그 다음에 밑줄 그을까요? 공소장 일본주의. 자, 공소장 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입니다. 나중에 배우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또 나왔죠? 자, 가번 틀린 지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 것 같고, 나번 가보겠습니다. 증거보전 청구권, 그 다음 법원의 증인신문, 그 다음 뭐다? 교우신문 뭐 해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할 건 요령적으로 보면, 자, 기본이 당사자주의고 직권주의가 가미됐다고 했죠? 그럼 직권주의를 찾는 게 편한 거예요. 직권주의. 그러면 직권주의인데, 자, 법원의 증인신문, 법원이 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직권주의겠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직권 증거조사, 직권주의겠죠?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요구, 직권주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다? 법원이 제지하는 거니까 법원이 나서겠죠? 직권주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당사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번을 들어가 보면 이제 공소장 변경 제도라고 해가지고 뭐 있는데, 판례는 공소장 변경 제도에는 공소장 변경 시점과 요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직권주의로 봐버립니다.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다. 그래서 직권주의 요소다. 공소장 변경제도는 직권주의 요소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의 이제 구조 내용들까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맥시멈 3문제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다?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소송 구조 마무리 짓고요. 이제 본격적인 수사 파트로 들어가는데, 자, 수사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